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죠. 이건 뇌에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경쟁심이나 건강하지 못한 이 불안감이 우리의 창조성과 가능성과 뇌의 능력을 하강시킨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 인지를 향상시킨다, 머리가 반짝반짝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식인사이드의 깊고 알찬 열매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하나, 남들이 딱 봐도 중년인 게 보이면 중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중년이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신체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뭐 흰머리라든지 눈에 노안이 온다든지 피부가 처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자꾸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중년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배가 나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중년의 자태를 갖추게 된다. 아, 내가 중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관계면에 있어서는 남은 친구가 많지 않다 싶으면 그때 중년이고, 특별히 친구들이 아프거나 죽는다 그러면 내가 중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발달심리 쪽에서는 대개는 한 40세에서 70세 사이, 그 영역이 굉장히 넓죠. 우리가 신체 변화와 또 이런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의 축에서 뭔가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이 시작되면 그때가 중년의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노화를 온몸으로 체득한다는 건데,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 노화 중에 깜빡깜빡하는 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 정확히 사실이죠. 저는 제가 옛날에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책을 읽게 되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그 가운데 내가 원했던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이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그 책을 내가 읽었나? 이럴 정도인데, 아마 이런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이런 경험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드는 예 중에 뭐가 있냐면, 그 3호선 지하철 타고 남부터미널역에 내려서 택시를 딱 갈아탄 다음에 기사님께, 기사님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그러면 기사님들께서 알아서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준다는 그런 말의 실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실수를 하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력이라든지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능력을 무조건 나빠지는 것이라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되게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유동적 지능은 말 그대로 타고난 지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건 한 20대 한 후반 정도까지 사용하는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IQ가 좋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건 대부분 유동적 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정적 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 결정적 지능은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통해서 점점 상승하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지능인 유동적 지능에 대해서는 머리가 나빠진다라고 얘기할 만해요. 그러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를 갈고 닦고 익히고 배우고 나누고 그러면서 내 경험치와 지식치를 점점 쌓아가게 된다면 이때 우리의 결정적 지능은 점점 상승해. 그러면 타고난 지능이 어느 정도 감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결정적 지능의 값이 올라간다면 이 양자를 합친다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결정적 지능은 갈고 닦기만 하면 계속 그게 70, 80, 90이 되어서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생애 지능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용량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용량이 크겠죠.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도 좋다죠.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커도 머리에 뭔가 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중년 정도 되면 다 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저장 자체가 적게 돼 있으니 나올 것도 많지 않겠다. 저장된 게 옛날 거니까 이제 현대에는 나올 게 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뇌는 전 도시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늘 공사 중이에요. 도시는 맨날 공사합니다. 항상 공사하고. 왜냐면 계속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뇌도 우리가 흔히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뇌는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그 공사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Under construction. 그게 뭐냐면 under, 아직 계속 진행 중인데 건설 중이란 뜻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뇌세포도 파괴가 되고 어쩌면 우리에게 들어온 새로운 지식이 뭔가 자꾸 걸려서 예전만큼 기억도 잘 나지 않아서 이런 학습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뇌는 계속 가동 중일 뿐만 아니라 공사 중이고 이걸 통해서 부족하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치유 중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경험을 부과하고 지식을 부과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이 신경 가소성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어쩌면 뇌의 훈련법을 따로 갖지 않더라도 사실은 일정 부분 지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메모광이고요. 메모는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지식의 부분뿐만 아니라 기억의 부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창의력의 부분을 이렇게 집결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메모를 많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기억이 안 나요. 거기다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짝반짝하는 순간 있잖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돌아선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잘 필요도 없어요. 바로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메모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 게 내가 들었던 것도 정말 명언들, 너무 아이디어 반짝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적어놓지 않으면 이게 다 휘발이 되더라고요. 그걸 적기도 하고 두 번째 나의 아이디어를 적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나도 모르는 글쓰기 이렇게 습관적인 글쓰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이 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뇌 단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잘 먹어요. 그리고 뇌 훈련하고자 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는 뇌 훈련의 가장 상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영양소가 들어와야 머리도 굴러가는 거거든요. 많이들 다이어트 할 때 왜 탄수화물 많이 끊죠. 저도 다이어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다이어트 할 동안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책을 쓸 수도 없고요. 논문도 안 써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내 몸만 기쁠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메모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충분히 내 머리가 돌아갈 만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근육을 생기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력을 다 좋게 합니다. 눈도 밝아지게 하고요. 머리에 산소도 많이 가게 하니까 머리도 당연히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운동도 너무 센 운동 이런 거 말고요. 가벼운 운동 정도를 하시는 건 사실상 우리 머리를 리프레쉬, 새롭게 하고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 만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내 자신감도 함께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잠 잘 자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꼭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기억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신념은 뭐냐? 우리가 왜 흔히 자기효능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효능감의 대표적인 말인데 이것 비슷하게 기억신념이라는 건 뭐냐? 그래 나 기억 잘할 수 있어. 내가 지난번보단 이걸 조금 더 기억을 잘하네.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기억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억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기억을 향상시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억 향상시키는 능력이 이 사람의 자신감을 키우는지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기억신념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더라라고 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걸 보면 기억신념은 확실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뇌를 썩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국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면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고독감. 우리나라가 크게 두 가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로 겸양이지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죠. 이건 뇌에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 금방 2등이 나를 잡아먹을 테니까. 이런 경쟁심이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이 불안감이 사람의 행복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뇌에 있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불안이 우리를 때로는 건강한 채찍질을 할 때도 있지만 불안은 늘 이 사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문을 닫는 굉장히 중요한 불을 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역시 불안이거든요. 왜냐? 불안하면 방어적이 돼요.
확산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불안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 지키느라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능력 중에 하나, 좋지만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불안해서 우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불안이 우리의 창조성과 가능성과 뇌의 능력을 하강시킨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영역도 굉장히 큽니다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회적 연대의식이 우리나라가 또 꼴찌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저는 또 세상은 다 모자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 그림들 가운데 나는 또 한 역할을 하고 그 한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모자이크가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독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요. 이것 같은 비극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왠지 모르는 묘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약간 쌤통 심리학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고 프로이덴프로이데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보면서 내가 막 같이 기뻐하는, 이렇게 고양하며 타인의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나도 같이 고양되는, 이런 걸 우리가 프로이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데, 이건 옆에 누가 있고 그 사람이 괜찮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고 공동체원이고 나의 인생의 조각이고 나의 기쁨이고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건 납득이 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견딜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쩌면 고독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더 약화시키면서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까지 움직일 수 있는 뇌의 부분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청춘을 구가하고 젊음을 구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워낙에 많다는 것, 꿈꿀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 물론 걱정도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신 우리가 중년으로 넘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만한 과감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험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모험보다는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종의 시작의 의미라기보다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성 이 훨씬 더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거나 오므라들죠.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젊을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건 발랄함보다는 우울에 가깝다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중년이 됐을 때 워낙에 맡고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질 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꿀꿀해집니다. 몸의 무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의 무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의 무게감, 마치 솜이 물에 이렇게 젖는 것처럼 그 인생의 아주 짙은 맛도 느끼지만 동시에 무게감 있게 느껴지니 그때의 말을 우리가 때로는 진중하다고 하겠지만 한편 돌이켜보면 우울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인생이 술술 풀리려면 일단 돈 좀 있어야 되고요.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반짝이는 기쁨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내 인지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머리가 반짝반짝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막공나만이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막이라고 하는 건 질병을 막는 거고요. 공은 공부하는 거고요. 나는 나가는 거고요. 만나는 겁니다. 질병을 막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파보세요. 무슨 창조성이 나와요. 아파보세요. 무슨 뇌가 돌아갑니까? 온 에너지와 온 지능은 다 내 몸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질병을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질병을 막는 데는 당연히 약도 잘 먹어야죠. 요새는 뭐 인지질 같은 거 있죠.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거, 흔히 말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 몸을 고쳐가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간들이 어떤 걸 먹고 사나 이런 걸 봤더니 구글의 그 엔지니어였던 레이먼드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인지질 꼭 먹는데 그 인지질 이름이 포스파티딜세린이잖아요. 저도 먹거든요. 그게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걸 먹으면 머리가 돌아가나 싶은데 먹으면 왠지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약 효과 같은 거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논문 쓰거나 책 쓸 때 요거 먹잖아요. 왠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내 몸 질병 관리하면서 이렇게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 것, 이게 질병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뇌 보호, 인지질 이상의 내 삶을 보존하고 또 내 뇌의 능력치도 향상
성장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새로운 지식은 늘 우리를 들뜨게 하면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새로운 걸 계속 먹고 마신다는 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공부하면서 이런 학습 공동체 같은 데 들어오면 좋은데 지식인사이드는 이미 이런 일련의 학습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가는 건데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간다는 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를 관리해야 먼저 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나간다는 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없을 땐 내가 그 목적을 정해도 되는 거고 목표를 딱 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나간다는 건 단순히 햇볕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행동이 함께 들어가고 나가는 과정에 보는 여러 정보들도 있잖아요. 나갈 데 없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옆 동네 세 번째 전봇대 찍고 오셔도 돼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 꼭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의 모든 것이 온다라고 신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과 그의 모든 것이 만나는 세계관이 겹치는 그 자리가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만난다는 건 늘 새로운 세계와의 접점이고 새로운 존재와의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꼭 만나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